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승인한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이 도리어 미국의 숨통을 조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자유무역 시대를 끝내려는 미국의 오만함을 보고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눈치만 보고 있던 바로 그때 대한민국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미국에서 철수한다. 대한민국의 반격은 단 48시간 만에 미국의 심장을 멈추게 했고 트럼프는 결국 모든 제재를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인들에게 우리 군함을 맡긴다는 건 국가적 치욕입니다. 오늘 그 치욕이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오버오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금빛 만년필이 서류 위를 지나가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 펜촉이 움직일 때마다 미국 해군의 혈관이 하나씩 끊어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2025년 9월 20일 백악관.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서명이 이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월러스입니다. 30년간 해양안보를 연구해온 국방부 자문역이죠. 그날 저는 대통령 집무실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막 도착한 국방부 기밀 보고서를 쥐고 있었어요. 표지에 빨간 도장이 유난히 선명했죠. 극비 해군 전력 의존도 분석. 미 해군 전력의 70%, 한국 조선 기술의 의존. 그 숫자가 제 눈앞에서 번쩍거렸습니다. 구축함 엔진의 핵심 부품, 이지스 시스템의 레이더 모듈, 심지어 특수 용접 기술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최신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심장부가 모두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상무부 국장 리즈 호킨스는 대통령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 진짜 미국의 독립이 시작됩니다.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순간 외국인 기술자들은 알아서 떠날 겁니다. 그녀가 말했을 때 참모진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요. 펜이 종이를 긁는 사각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마치 천둥 소리처럼요. 대통령의 서명이 절반쯤 진행됐을 때 저는 옆에 선 소피아 야마모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자해입니다. 우리 스스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죠. 일본계 미국인인 그녀는 국방부 데이터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동조선 엔지니어 430명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월러스 박사님. 리즈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죠. 걱정 마세요. 수치는 언제든 조정됩니다. 일본이 있고, 유럽이 있고, 베트남도 있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기술들을 대체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용접 하나만 해도 의지의 문제죠. 그녀가 제 발을 잘랐어요. 미국인들에겐 의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백악관 공보실장이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까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트럼프는 만년필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몽블랑 제품이었어요. 독일제였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펜 하나로 우리는 자유무역의 족쇄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인들이 우리 안보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프레스룸에서 공식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CNN부터 폭스뉴스까지 모든 방송이 자유무역의 종언이라는 자막을 띄웠어요. 앵커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미국이 드디어 외국 의존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복도에서 해군 준장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월러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함정의 절반이 한국 부품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상무부 관료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일본이든 유럽이든 대체할 곳은 얼마든지 있어요. 한국 조선업, 과대평가됐죠.
용접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LNG선 화물창의 멤브레인 용접 기술을 아는가? 두께 0.7mm의 스테인리스 강을 영하 163도에서도 완벽하게 밀봉하는 기술을 본 적이 있는가?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과 프랑스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태블릿을 보여줬죠. 필라델피아 조선소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벌써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동조선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화면엔 붉은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정비 중이던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3척, 건조 중이던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모두 한국 기술자들이 담당하던 프로젝트였죠.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완전 철수까지요. 48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셉션장 한쪽에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텅 빈 조선소의 주식이 오른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를요. 밤 9시, 리즈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군함에 태극기는 없을 겁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필라델피아 조선소 매니저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하세요. 폭풍이 옵니다. 답장이 왔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마 한국팀이 48시간 내로 전원 철수할 겁니다. 긴 침묵 후에 답장이 왔죠. 하느님 맙소사. 밤 11시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소피아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방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동조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대요. 안건은 미국 사업 전면 재검토. 제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렸습니다. 시작됐구나 생각했죠. 정구현 본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철한 전략가였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접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즈가 우리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미국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월러스 박사님도 이제 인정하실 때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존하지 않겠죠. 다만 가라앉을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배는 불 없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해할 수 없을 뿐이죠.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어요. 패배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말하죠. 백악관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 켜진 오버로피스 창문이 보였죠. 저 안에서 한 자루의 펜이 미국 해군의 운명을 결정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70%. 미 해군 구축함의 핵심 시스템 70%가 한국 기술입니다.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체계 정비, 심지어 선체 용접 기술까지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펜타곤의 해군 참모 차장이었죠. 월러스, 방금 상황을 들었소.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인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더 나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이 건조 중단될 겁니다. 알레이버크급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48시간 내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죠.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 듣는 그의 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대통령의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지만 제 귓가엔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게 미국 해군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라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어요. 역사적인 날이래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역사적인 날이지. 우리가 스스로 바다를 닫은 날로 기록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상무부 회의실. 리즈 호킨스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빨간 마커를 들고 큼지막하게 썼죠. 대체국 일본, 유럽, 베트남. 그녀는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한국이 빠진 자리는 이들이 채울 겁니다. 회의실엔 상무부와 국방부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와 함께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손에는 밤새 준비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한국 조선업의 핵심 기술 목록과 대체 소요 시간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리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가와사키 중공업이 있고요. 유럽엔 탈레스와 핀칸티에리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최근 조선업이 급성장하고 있죠. 한 상무부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보다 20에서 30%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문제예요. 미국 조선업이 부활하면 해결됩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리즈 국장님. 네. 월러스 박사님. 말씀하시죠. 저는 일어서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LNG선 화물창 멤브레인 용접 기술 하나를 복제하는 데만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하우의 축적입니다. 리즈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건 너무 비관적인 전망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한국은 30년간 이 기술을 개발해왔어요.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쌓은 경험입니다. 일본조차 이 분야에선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리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국인들에겐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달에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낼 겁니다.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지스 시스템 통합 기술은 어떻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20년간 미 해군과 함께 개발한 노하우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충분합니다. 박사님. 리즈가 제 말을 잘랐어요. 우린 앞을 봐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실시간 데이터가 떴죠. 현재 조선소 가동률이 8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팀이 작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리즈가 손을 저었어요. 그들도 곧 현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 보좌관이 들어왔죠.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진짜 독립의 날 행사를 여실 예정입니다. 상무부 팀도 참석해주세요. 박수가 터졌어요. 리즈는 화이트보드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미국 우선이라고 적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국방부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월러스, 당신 보고서 읽었소. 하지만 위에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문제요. 지금 백악관은 축제 분위기인데 당신은 장례식장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국방부 내부 경고 보고서요. 하지만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보류됐소.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미 해군 전투력 30% 감소 예상. 오후 2시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죠. 뒤엔 거대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진짜 독립의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환호했어요. 상무부 직원들이 앞줄에서 사진을 찍었죠. 리즈는 대통령과 악수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소피아가 제 옆으로 왔죠.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방금 필라델피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팀이 서버 접속 권한을 회수하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함정 설계 데이터베이스 전체예요. 백업도 없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는 파티를 하고 있었고요. 저녁 6시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새로운 독립선언, 제조업 르네상스 시작.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국이 드디어 제조업 강국으로 돌아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엔 다른 뉴스가 떴어요. 한국 연합뉴스였죠. 한동조선, 미국 사업 재검토, 철수 가능성 검토. 밤 9시, 저는 펜타곤으로 갔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 회의실엔 제복 차림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백악관의 축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해군 준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 5척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최소 3년은 지연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대체 인력을 찾는다는 전제하에요. 대체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수 용접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전 세계에 1000명도 안 됩니다. 그중 600명이 한국인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대령이 물었죠. 백악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고서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이라고 보류됐죠. 또 다른 준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전투력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부는 이걸 기회라고 봅니다. 미국 조선업을 되살릴 기회라고요.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조선업이 그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입니다. 그것도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요. 밤 11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피아였어요. 리처드, 큰일이에요. 한동조선 정구현 본부장이 내일 미국으로 온대요. 협상하러 오는 건가요? 아니요. 철수 일정을 확정하러 온대요. 이미 대한항공 전세기 2대를 예약했어요. 430명 전원과 가족들을 태울 거래요. 저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48시간이요. 그들이 공식 발표하면 끝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심야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죠. 미국이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어요. 맞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어요. 미국이 최고입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48시간 후 당신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백악관 행사가 재방송되고 있었죠. 대통령이 두 팔을 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날이래요. 아내가 말했어요. 미국이 다시 강해진대요. 저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우린 방금 우리 손으로 우리 배에 구멍을 뚫었어. 그리고 그걸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 아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48시간 후에 새벽 5시 필라델피아 조선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제이슨 매니저였어요. 월러스 박사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작업등이 꺼지고 있어요. 하나 둘씩. 마치 도미노처럼요. 1시간 후,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엔 불빛으로 가득했을 거대한 조선소가 어둠에 잠기고 있었어요. 도크 위에 우뚝 선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의 실루엣이 유령선처럼 보였죠. 제이슨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A구역부터 순서대로 작업이 멈추고 있어요. 우리는 급히 관제실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창밖으로 조선소가 내려다 보였죠. 평소엔 용접 불꽃으로 반짝였을 곳이 하나둘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서서히 숨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의 절반이 이미 검은색이었죠. 서버가 멈췄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팀이 접속 권한을 회수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B구역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이어서 C구역도요.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미해군의 심장이 멈추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김도연 총괄을 불러주세요. 제가 말했죠. 이미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소피아가 숨을 헐떡이며 관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큰일이에요. 하나오션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오션 사무실이 있는 동쪽 건물로 향했죠. 복도엔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가족 사진을 상자에 넣는 게 보였어요. 아내와 아이 둘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드디어 김도연 총괄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죠. 미해군 함정 건조의 산증인이었습니다. 김 총괄님, 제가 불렀어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월러스 박사님, 이럴 순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프로젝트들이. 저도 알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낼 순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 한 명당 1년에 10만 달러라니 430명이면 4,300만 달러입니다. 협상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면. 김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존중의 문제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치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국의 치욕이래요. 그의 목소리엔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15년간 미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치욕이 된 거였죠.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출입증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출입증을 반납했어요. 플라스틱 카드가 상자에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각 카드엔 그들의 이름과 사진이 있었죠. 박철수, 이영희, 김상진. 미 해군 최강 구축함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뛰어왔어요. 박사님, 2번 도크도 멈췄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가 중단됐어요. 우리는 급히 2번 도크로 갔습니다. 거대한 잠수함 선체가 반쯤 완성된 채 멈춰 있었어요. 용접기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설계도면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한 미국인 기술자가 망연자실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중으로 압력격벽 용접을 끝내야 하는데 한국팀이 철수합니다. 제가 말했죠. 그럼 누가 용접을 합니까? 이건 특수 기술인데 우리 중엔 아무도 못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건요. 그들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전 9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백악관, 상무부가 모두 접속했죠. 화면에 리즈의 얼굴이 떴어요. 일시적인 시위입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해군 참모차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함정 5척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보입니까? 제가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현재 조선소 가동률이 40%로 떨어졌습니다. 오후엔 20%까지 떨어질 겁니다. 불가능해요. 리즈가 소리쳤죠. 그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에 속보가 떴어요. CNN이었. 하나오션 정구현 본부장, 워싱턴 도착. 공식 성명 발표 예정.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모두가 CNN을 켰죠. 공항에서 나오는 정구현 본부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기자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후 미국 사업에 대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어요. 주식 시장이 즉시 반응했죠. 미국 조선 관련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걸프만에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왔어요. 뉴포트 뉴스 조선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전역의 조선소가 동시에 마비되고 있었죠. 소피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가동률이 10%까지 떨어졌어요. 이대로면 그녀의 말을 제가 끊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졌습니다. 제이슨이 커피를 마시다가 손을 떨었어요.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죠.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마치 피처럼 보였어요. 20년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죠. 20년간 함께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오후 3시 한국 엔지니어들이 조선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10대가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버스에 올랐죠. 누구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나이 든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여기가 내 청춘이었는데. 그가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대, 2대, 10대의 버스가 모두 떠났어요. 조선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죠. 거대한 크레인만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요. 저녁 6시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리즈가 회의를 주재했죠. 일본 기업들과 접촉 중입니다. 곧 대체 인력이 올 거예요. 해군 제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언제요? 우리 함정들이 바다에 못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이 얼마입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리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니, 대답할 수 없었죠. 답을 몰랐으니까요. 밤 9시, 저는 텅 빈 조선소를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한때 이곳은 미국 해군력의 심장이었죠. 수천 명이 밤낮으로 일했고 용접 불꽃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제는 무덤 같았어요. 멀리서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왔죠. 박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심장을 멈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여전히 축하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의 승리, 독립의 날. 하지만 제 눈엔 다른 풍경이 보였어요. 텅 빈 도크, 멈춰선 크레인,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군함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독립의 대가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때 소피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오전 정구현 본부장 기자회견. 제목은 철수 결정이래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진짜 폭풍이요. 새벽 4시 30분. 침대맡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CNN 속보 알림이었어요. 긴급, 하나오션. 미국 사업 전면 철수 결정.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다시 봤지만 똑같은 글자들이 보였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박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최대 조선사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30명의 기술진 전원이 48시간 내에 미국을 떠날 예정입니다. 화면이 정구현 본부장에게로 전환됐습니다. 그는 워싱턴 프레스클럽 연단에 서 있었어요. 새벽임에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우리는 지난 20년간 미국 해군과 함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술과 인력이 치욕이라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정구현 본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협상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라디오를 켜자 모든 채널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펜타곤 위기관리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부터 국방장관 보좌관까지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해군 참모 총장이 물었어요. 제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3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이 완전 중단됩니다. 정비 중인 함정 12척도 마찬가지고요.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특수 용접과 시스템 통합 기술을 가진 사람은 그들뿐이에요.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즈 호킨스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죠. 블러핑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어요. 그들 매출의 30%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군 제독이 화를 냈어요. 블러핑이라고? 지금 공항에 전세기가 대기 중입니다. 리즈가 머뭇거렸어요. 전세기요? 소피아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대한항공 보잉 777 두 대가 필라델피아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430명과 그 가족들을 태울 예정이에요. 총 1200명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누구도 블러핑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오전 8시 백악관 상황실에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은 불그락불락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히 우리를 협박한다? 리즈가 설명했어요. 대통령님, 일시적인 반발입니다. 곧 닥치시오. 대통령이 소리쳤어요. 당신이 쉽다고 했잖소. 대체가 쉽다고. 리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처음으로 그녀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대통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시오. 미국은 누구의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발표할 거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그건 당신은 누구요? 국방부 해양안보 자문관 리처드 월러스입니다. 대통령님, 이건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한 선택입니다. 대통령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당한 선택?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게? 우리가 먼저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치욕이라고 하셨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서버룸으로 들어가더니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이 뛰어와 외쳤습니다. 그들이 서버를 포맷하고 있어요. 설계 도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히 서버룸으로 갔어요. 김도연 총괄이 직접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죠. 김 총괄님,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데이터는 미해군 자산입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오션 고유 기술과 노하우는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가져가는 거죠. 화면에서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10년간 축적된 데이터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함정 설계도, 용접 매뉴얼, 시스템 통합 프로토콜.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정후,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연단에 섰죠. 미국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독립의 날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조선소가 마비됐다는데요. 일시적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전날의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 그는 보좌관들에게 소리쳤어요. 대체 인력을 당장 구하라고. 오후 2시, 필라델피아 공항. 저는 소피아와 함께 출국장에 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430명의 엔지니어와 그 가족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죠. 아이들은 부모 손을 잡고 있었고, 노인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 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남편이 말했죠.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미국 시민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들 옆엔 백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최고령 기술자였죠. 40년이에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40년 기술 경력이 하루아침에 치욕이 됐네요. 정구현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원한은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이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깨닫길 바랍니다. 오후 4시 첫 번째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거대한 보잉 777이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랐어요. 이어서 두 번째 비행기도 이륙했죠. 창가에서 손 흔드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죠. 월러스 박사님, 방금 조선 관련주가 30% 폭락했습니다. 논평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심장이 멈췄는데 주가가 오를 리 없죠. 저녁 6시 펜타곤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붉은 경고등이 가득했어요. 노퍽 해군기지 정비 중단, 샌디에이고 건조 중단, 진주만 수리 중단. 한 장교가 읽어 내려갔어요. 해군 참모 총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런 재앙이 진주만 이후 최악이야. 리즈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일본 기업과 접촉 중입니다. 곧 그만. 국방장관이 소리쳤어요. 당신의 낙관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소. 이제 현실을 직시하시오. 밤 9시, 저는 텅 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거대한 도크에 미완성 구축함이 유령선처럼 떠 있었어요. 녹이 슬기 시작한 철판이 보였죠. 단 이틀 만에 최첨단 군함이 고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방금 마지막 한국 직원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이요?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20년 일하셨대요. 떠나면서 오셨어요. 저는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곳은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죠.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됐습니다. 조선소 가동률 10%. 사실상 뇌사 상태였어요.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토크쇼 진행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이 진정으로 독립한 날입니다. 더 이상 외국인은 필요 없어요. 한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했죠. 맞아요. 한국인들이 떠나니 시원해요. 미국이 최고예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미국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날. 아니다.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건 스스로 선 게 아니야. 무릎 꿇은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뉴스 봤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 만에 미국 해군의 절반이 마비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오만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오만한 펜 한 자루가 바다를 닫은 겁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별빛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선택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랐죠. 국방부 브리핑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 100여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2025년 9월 24일 오전 10시. 미국이 진실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해군작전 사령관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뒤편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붉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선이 급격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죠. 현재 미 해군 전투력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래프에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30% 감소.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이게 단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령관이 대답했죠. 한국 기술진이 떠난 후 사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함정 건조 일정이라는 제목 아래 막대 그래프가 있었어요. 원래 일정은 파란색, 수정된 일정은 빨간색이었죠. 빨간 막대가 파란 막대보다 서너 배는 길었습니다. 알레이버크급 부축함 건조가 3년 지연됩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5년입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5년이요? 그럼 2030년까지. 최소 추정치입니다. 사령관이 말을 잘랐어요. 대체 인력을 구한다는 전제하에요. 세 번째 슬라이드. 조선소 가동률이었습니다. 선이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10%라는 숫자가 빨갛게 깜빡였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소피아가 있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우리가 경고했던 모든 일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바로 그때 연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어요. 독일 함부르크 해양공학 연구소의 한스 슈나이더 교수였죠. 그는 세계 최고의 조선 전문가였습니다. 펜타곤이 급히 초청한 거였어요. 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죠.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독일식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제가 40년간 조선업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소를 다 봤죠.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뉴포트 뉴스, 걸프만 조선소를 시찰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브리핑룸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의학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가 안경을 벗어 닦았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현재 임상적 뇌사 상태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뇌사라니요? 너무 과장 아닙니까? 슈나이더 교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뇌사 환자처럼 기계로 겨우 숨만 쉬고 있어요. 생명 활동은 멈췄죠.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용접 전문가 제로,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 제로, 특수감 가공 기술자 제로. 핵심 인력이 모두 떠났습니다. 훈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폭스뉴스 기자가 물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가 되물었죠.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준의 용접공을 만드는데 최소 10년입니다. 그것도 재능이 있다는 전제하에요. 미국에 그런 훈련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조선업에서 특별합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술품을 만들죠. 영하 163도에서도 깨지지 않는 LNG선 화물창을 용접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입니다. 프랑스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GTT사의 기술이죠. 하지만 실제 시공은 한국이 합니다. 프랑스는 설계만 해요. 그때 리즈 호킨스가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일본은 어떻습니까? 미쓰비시나 가와사키는? 슈나이더 교수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일본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군함 건조를. 왜일까요? 한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요. 리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가 주장했던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정오가 되자 월스트리트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조선 관련주가 폭락했어요.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20%, 제너럴 다이내믹스 마이너스 25%, 헌팅턴 인걸스 마이너스 30%. CNBC 긴급 속보가 나왔죠. 조선업 붕괴, 방산업체 연쇄 폭락. 소피아가 브리핑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CNBC와 생중계 인터뷰를 하기로 한 거였죠. 소피아 야마모토 씨,
국방부 자문관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잊은 게 있어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앵커가 물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 기술은 사람의 머리와 손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떠나면 기술도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430명이 떠났어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10년, 20년의 경험을 갖고 있었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소피아는 벽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후 3시, 저는 다시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슈나이더 교수가 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놓친 게 또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공급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연결돼 있어요. 그들이 떠나면서 그 네트워크도 끊어졌죠. 화면에 복잡한 그물망이 나타났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퍼진 거미줄 같은 선들이었죠. 특수 볼트 하나, 밸브 하나도 이제 구할 수 없습니다. 대체품을 찾으려면 몇 달이 걸릴 거예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현재 건조 중인 함정들은? 고철입니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완성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펜이었죠.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펜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트럼프가 서명할 때 들고 있던 그 펜. 그 펜 하나가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거요. 저는 펜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놔뒀어요. 마치 무기를 내려놓듯이요. 오후 5시,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변인만 짧게 말했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변인은 황급히 퇴장했죠. 저녁 7시, 저는 소피아와 함께 링컨 기념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포토맥 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끝났네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정말 끝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오만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힘이 있으면 지혜가 필요 없다고 믿었나 봐요. 하지만 진짜 힘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였죠. 멀리서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오각형의 거대한 건물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 세계 최강 군사력의 심장이었죠. 이제는 반쪽짜리 심장이 됐지만요. 밤 9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TV에선 특별 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한 패널이 외쳤어요. 너무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패널이 반박했죠. 미국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했어요. 극복. 지금 우리 해군이 마비됐는데? 논쟁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자정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해군 참모 총장이었어요. 월러스, 내일 의회 청문회가 열린다. 증언 준비를 해주게. 무엇을 증언하면 됩니까? 진실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해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가 평소처럼 밝았어요. 하지만 그 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책상 위엔 오늘 떨어뜨린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주워다 놓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펜을 들어봤습니다. 무거웠어요. 이상하게 무거웠죠. 펜 하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펜 하나로 바다를 닫은 대통령이라.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자지 않아요? 내일 증언 준비를 해야 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만이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요. 그날 밤, 저는 한 줄을 썼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할 첫 마디였죠. 우리는 스스로를 침몰시켰습니다. 의회 청문회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오전 9시. 미국 의회가 진실을 심판하는 날이었어요. 창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원들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증인석엔 해군 참모 총장이 앉아 있었죠. 그의 해군 정복 차림이 유난히 무겁게 보였어요. 우리 해군은 현재 마비 상태입니다. 참모 총장의 첫 마디에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나오션 기술진이 철수한 후 우리는 단 한 척의 함정도 완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군 전투력이 30% 감소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50%에 가깝습니다. 50%?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안경을 벗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맞설 수 없다는 겁니까? 참모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청문회장이 폭발했어요.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다음 증인은 저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어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워런 의원이 먼저 질문했어요. 월러스 박사님, 당신은 이 사태를 예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월 20일, 대통령이 서명하던 날 경고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저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가 백악관과 상무부에 제출한 보고서들입니다. 모두 너무 비관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됐죠. 크루즈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상무부가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겁니까? 리즈 호킨스 국장은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기술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죠. 바로 그때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당황했어요. 대통령님, 이 자리는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뒷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증언했어요. 하나오션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해군력의 핵심이었어요. 이지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특수 용접, 시스템 통합, 모든 핵심 기술을 그들이 갖고 있었죠. 왜 우리는 그 기술을 갖지 못했습니까? 워런 의원이 물었어요. 30년간 비용 절감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비싸게 미국인을 훈련시킵니까? 한국인을 쓰면 싸고 빠른데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오전 11시 놀라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리즈 호킨스 상무부 국장이었어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죠. 호킨스 국장님, 의장이 말했어요. 당신이 한국 기술진 철수를 블러핑이라고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리즈가 마이크를 당겼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미국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게 답입니까? 네, 블러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고요. 근거는? 리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워런 의원이 서류를 들었죠. 여기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 대체 방안. 일본과 베트남으로 즉시 대체 가능하다고 썼네요.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리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자신만만했던 상무부 국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오가 되자 TV 자막에 충격적인 문구가 떴습니다. 속보 의회, 탄핵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트럼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청문회장을 나갔죠. 하지만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대통령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멈춰섰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죠. 이것은 마녀 사냥입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진 거였죠. 오후 2시,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현장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현재 모습이었죠. 텅 빈 도크, 멈춰선 크레인, 미완성 함정들. 이것이 미국 조선업의 현주소입니다. 해군 소장이 설명했어요. 가동률 10%. 사실상 죽었습니다. 크루즈 의원이 물었어요.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10년입니다. 그것도 하나오션이 돌아온다는 전제하에요.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들은 이미 중국, 일본과 새 계약을 맺었어요. 워런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잠깐, 우리 적국인 중국과 계약했다고요? 네,
하나오션은 이제 중국 해군 함정도 만들 겁니다. 우리가 쫓아낸 기술로요. 청문회장이 다시 폭발했어요. 의원들이 서로 고함을 질렀죠. 반역이다. 아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한 거다. 책임자를 구속해야 한다. 오후 4시, 저는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치욕이라 불렀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립이 아니라 고립을 택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소피아를 만났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방금 속보가 떴어요. 하나오션 주가가 30% 올랐대요. 당연하죠. 이제 그들은 미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저녁 6시 백악관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해군을 살려라. 무능한 정부 퇴진. 펜 하나로 나라를 망쳤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쳤지만 시민들은 계속 모여들었어요. 밤 9시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해밀턴이 나타났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하나오션에 사과할 계획은 없습니까? 해밀턴이 머뭇거렸어요. 그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켰죠. 미국이 공식 사과를 검토한다. 이건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자정 무렵, 저는 서재에서 그날 조선소를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도크, 녹슨 철판, 미완성 군함. 우린 자립이 아니라 고립을 택했군.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차를 가져왔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모든 경고가 맞았어요. 옳았다고 해서 기쁘진 않아요. 제가 대답했죠. 오히려 슬퍼요. 왜요? 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기억은 남겠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기억이요. 창밖으로 워싱턴 모뉴먼트가 보였어요. 높이 솟은 오벨리스크가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죠. 한때 미국의 위대함을 상징했던 그 탑이 오늘 밤은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펜 한 자루로 바다를 닫았고 이제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언제 다시 항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죠. 2025년 9월 26일 오후 2시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았어요. CNN, BBC, NHK, 심지어 한국 방송사까지 모두 모였죠. 무언가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대변인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마치 장례식장으로 향하듯 걸었죠. 그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합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과 그 직원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어요. 미국이 공식 사과를 한다. 그것도 아시아의 한 기업에게.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해밀턴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오판을 했습니다. 하나오션과 그 직원들의 기술과 헌신을 치욕이라고 표현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브리핑룸 뒤쪽을 향했어요. 그림자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그 사람이 말이죠. 현재 미해군 조선소 가동률은 10%입니다. 해밀턴이 첫 번째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이는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복구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해밀턴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나오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하죠. 두 번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10년. 그 무게가 브리핑룸을 짓눌렀어요.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자가 물었어요. 해밀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 18%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역대 최저치를 또 경신한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브리핑룸 밖에서 함성이 들려왔어요. 창밖을 보니 수천 명의 시민들이 백악관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레시피다. 사람이 레시피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시민이 들고 있던 피켓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기술은 사람입니다. 하나오션에게 사과하라. 저는 브리핑룸 한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있었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드디어 인정했네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사람의 가치를요. 해밀턴이 성명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단순한 상품으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에서 나온다는 걸 잊었습니다. NHK 기자가 물었어요. 이것이 백악관의 공식 입장입니까? 해밀턴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것은 미합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의 호기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협력하는 것, 존중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몰랐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트럼프가 잘못을 인정하다니.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나오션 여러분께 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겐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간청은 너무 늦었어요. 이미 하나오션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4시, 저는 백악관을 나와 시위 현장으로 갔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남녀노소,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 모든 미국인이 하나가 되어 촛불을 들고 있었죠. 한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퇴한 조선소 노동자였어요. 40년간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과 20년을 함께했죠. 그들은 동료였고, 스승이었고, 친구였어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낸 건 우리 스스로를 쫓아낸 겁니다. 군중이 환호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해군 가족이었죠. 제 남편은 구축함에서 복무합니다. 아니, 복무했어요. 이제 그 배는 고철이 됐으니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입니다. 사람이 레시피다. 군중이 다시 외쳤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문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거요. 저녁 7시, CNN 스튜디오. 앵커 앤더슨 쿠퍼가 특별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 역사에 기록될 날입니다. 초강대국이 자신의 오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날이죠.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펜 하나로 바다를 닫은 대통령. 쿠퍼가 계속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펜 하나로 H-1B 비자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바다를 잃었죠. 해군력의 절반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전문가 패널이 나왔어요. 전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 자살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운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워서 진 거예요. 경제 전문가가 덧붙였죠.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조선업 붕괴로 수조 달러가 증발했어요. 밤 9시, 저는 링컨 기념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 대학생이 연설하고 있었죠. 링컨은 말했습니다. 분열된 집은 설 수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분열시켰어요. 협력자를 적으로 만들었죠. 군중이 박수를 쳤어요. 촛불이 물결처럼 일렁였죠. 소피아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보세요, 리처드. 저 피켓을요. 한 아이가 들고 있는 피켓이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 아저씨들 돌아와요. 아빠 배를 고쳐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며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제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제가 소피아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버렸어요. 그녀가 대답했죠.
사람을요. 밤 11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KBS 월드라디오가 잡혔어요. 한국어 방송이었지만 통역이 나왔죠. 오늘 하나오션은 미국의 사과를 확인했다고만 짧게 논평했습니다. 복귀 계획은 없다고 밝혔죠. 대신 중국, 일본과의 신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끝났구나 생각했죠. 정말로 끝났어. 자정, 백악관 앞 시위대는 여전히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TV에선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펜 하나로 바다를 닫은 대통령, 미국 해군 붕괴의 일주일. 내레이터가 말했어요. 2025년 9월 20일, 한 자루의 만년필이 미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트럼프가 서명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금빛 펜이 클로즈업 됐죠. 단 일주일 만에 미국은 해상 패권을 잃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별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죠. 책상 위엔 오늘 받은 이메일이 있었어요. 김도연 전 총괄이 보낸 거였죠. 월러스 박사님,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디 미국이 이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아니,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기술과 경험, 헌신을 치욕이라 불렀으니까요. 사람이 레시피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레시피를 버렸어. 이제 요리를 할 수 없지. 새벽 2시. 아직도 백악관 앞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마치 거대한 장례식 같았어요. 미국 해군력을 위한 장례식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엔 펜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펜 하나로 바다를 닫은 대통령. 역사는 트럼프를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2025년 9월 27일 오후 4시.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미국 해군의 심장이었죠. 이제는 거대한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녹슨 철판 위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어요. 바람에 철판이 울렸습니다. 쇳소리가 마치 죽은 자의 신음 같았죠. 저는 천천히 2번 도크로 걸어갔습니다. 미완성 상태로 방치된 알레이버크급 부축함이 떠 있었어요. 아니, 떠 있다기보다는 갇혀 있었죠. 진수도, 완성도 불가능한 철 덩어리가 된 채로요. 함교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일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용접 마스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주인은 하나오션 로고가 새겨진 거였습니다. 저는 제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30년간 써온 낡은 안전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판 위에 조용히 올려놨죠. 마치 묘비에 꽃을 놓듯이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김도연 전 총괄이 남긴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제 사무실 문틈으로 밀어 넣은 거였죠. 월러스 박사님께 우리는 떠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김도연. 저는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어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죠.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가 소리 내어 읽었어요. 메아리가 텅 빈 조선소를 울렸습니다. 멀리서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청년이었죠. 그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언제쯤 다시 일이 시작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영영 시작되지 않을지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남아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만든 페어에서요. 청년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철판 위에서 쿵쿵 울렸어요. 저는 다시 조선소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한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움직이며 거대한 철판을 옮겼던 크레인들. 이제는 녹이 슬어가는 거대한 조형물이 됐죠. 작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작업 일정표가 아직 걸려 있었어요. 9월 20일까지는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 이유는 백지였죠. 마치 시간이 그날 멈춘 것처럼요. 한쪽 구석에 한글로 적힌 안전수칙이 보였어요. 안전제일 하나오션이라고 적혀 있었죠. 누군가 그 위에 영어로 덧붙여놨어요. W miss you.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조선소 전체를 물들였죠. 철골 구조물들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피아였죠. 리처드, 방금 속보 봤어요? 내일 의회에서 탄핵 표결한대요. 그래요? 제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관심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소피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네요.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라는 큰 간판이 있었어요. 자랑스럽게 빛나던 그 간판이 이제는 빛을 잃고 있었죠. 문득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9월 20일 트럼프가 그 펜을 들고 서명하던 순간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재앙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들은 외쳤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위대해지기는커녕 스스로 무릎을 꿇었죠. 바다를 지배하던 나라가 바다를 잃었어요. 스스로의 선택으로요. 저녁 7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켜니 뉴스가 한창이었어요. 내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정치 뉴스는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다큐멘터리 채널에선 한국 조선업에 대한 특집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거제도의 거대한 조선소가 화면에 나왔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조선 강국이 되었나? 내레이터가 물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입니다. 기술에 투자하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화면에 젊은 용접봉들이 나왔어요. 불꽃이 튀는 가운데 완벽한 용접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예술가입니다. 철을 다루는 예술가죠. 저는 TV를 껐습니다. 보기가 괴로웠어요. 우리가 가졌다가 잃은 것들이었으니까요. 밤 9시 서재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이었죠. 언젠가 역사가 이 사건을 평가할 때 필요할 거예요. 2025년 9월 미국 해군 붕괴 보고서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어요. 우리는 펜 한 자루로 바다를 잃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거대한 공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공허였죠.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마지막 뉴스를 봤습니다. 속보입니다. 하나오션이 중국과 1,0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중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아이러니였어요. 우리가 쫓아낸 기술로 우리의 경쟁국이 강해지는 거였으니까요. 또 다른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대통령이 탄핵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새벽 1시, 저는 마지막으로 김도연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잃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람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회복되지 않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별빛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레시피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그 레시피를 찢어버렸어. 이제 다시는 만들 수 없지. 멀리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죠. 한때 미국 해군의 자랑이었던 곳. 이제는 오만의 무덤이 된 곳. 펜 하나로 바다를 닫은 대통령. 역사는 이 일주일을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은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었냐고. 하지만 우리는 했습니다. 오만이 눈을 멀게 했고 우리는 스스로 심장을 멈췄어요. 이제 남은 건 폐허뿐입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죠.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